도스토옙스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 죄와 벌, 악령에 이어 이제 백치를 읽을 시간입니다. 백치는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중 죄와 벌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한 소설입니다. 죄와 벌의 마지막에서 말한 새로운 소생 이야기이며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백치는 스위스에서 요양을 하다 러시아로 돌아온 미시킨 공작과 갑부 로고진, 아름다운 두 여인 나스타샤와 아글라야 등 젊은 남녀들의 사랑을 소재로 하면서 치정, 살인, 돈, 사랑과 욕망 등의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 절대적으로 선량한 인간을 그리고 싶어 했고 그가 바로 백치 미시킨 공작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생각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설의 소재로 삼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것은 완벽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작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 성적 타락이 만연한 세계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은 백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타락한 세상에 보내는 도스토옙스키의 강렬한 묵시록이 바로 백치입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막장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소재로도 대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도스토옙스키. 인간의 밑바닥을 서늘하게 보여주는 대체 불가의 압도적인 필력. 인물에 대한 깊은 탐구. 서사 자체만으로도 빠져들게 하는 이야기꾼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백치를 읽는 시간은 긴 여정이고 매주 월수금 오후 8시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28회차 안팎으로 완독될 예정입니다. 이 기회에 이미 완독한 카라마조프 형제들, 죄와 벌, 악령도 함께 들으시면서 도스토옙스키의 매력에 그 무한의 세계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편 1. 11월의 끝 무렵 유달리 포근한 어느 날 아침 9시쯤 페체르부르크 바르샤바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가 달리고 있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야 겨우 날이 밝아오는 듯 싶었다. 그러나 차창을 통해서는 아직 선로의 좌우 10걸음 안팎에까지 밖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승객들 가운데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 멀지 않은 데서 탄 신분이 낮은 장사꾼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들이 많이 타고 있는 3등 객실은 훨씬 더 북적거리고 있었다. 이런 경우 흔히 그러듯이 승객들은 모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하룻밤 사이에 부석해진 눈을 흐리멍덩하게 뜨고 뱃속까지 얼어붙은 듯 하나같이 꼼짝을 않고 앉아 있었다. 어느 얼굴이나 안개처럼 창백하고 누렇게 떠 있었다. 그 3등 객실의 창문가에는 날이 밝을 무렵부터 마주 앉아 있는 두 승객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청년이었으며 짐다운 짐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상당히 눈에 띄는 용모였는데 어딘지 서로가 말을 붙여보고 싶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이 순간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남의 시선을 끌었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페체르부르크 바르샤바 전기열차의 3등석에 마주 앉게 한 운명의 장난에 크게 놀랐을 것이다. 한 사람은 키가 별로 크지 않은 27세가량의 청년이었는데 머리카락은 거의 새까맣다고 해도 좋은 고수머리였고 잿빛 눈은 작았지만 타오르는 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코는 납작한 데다 광대뼈가 붉어져 나와 있었으며 얇은 입술은 어쩐지 남을 얕보는 듯한 거만스러움과 매서워 보이는 엷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미끈하고 아름답게 가다듬어진 그의 이마가 천한 인상을 주는 그의 얼굴의 하반부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죽은 사람처럼 파리한 얼굴빛이었다. 그것은 청년의 다부진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초췌한 느낌을 풍겨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을 깔보는 듯한 웃음이며
자만에 찬 날카로운 시선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뇌에 가까운 정열적인 그 무엇도 느끼게 했다. 그는 푹신한 검은 양피 외투를 입었기 때문에 어젯밤의 추위에도 떨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맞은편 승객은 러시아의 축축한 11월 밤의 냉기를 그 떨리는 등으로 참고 견뎌야 했던 성쉽다. 아마 그는 이러한 추위를 전혀 예기치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모자가 달린 품이 큰 두툼한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먼 나라, 이를테면 스위스라든가 북부 이탈리아 등지에서 겨울여행 때 흔히 입는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것을 보아 추측하건대 그는 오이두쿠넨에서 페체르부르크까지의 긴 여행을 계산에 넣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사실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별로 소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모자가 달린 망토의 주인도 역시 27살 정도의 청년으로 중간이 약간 넘는 키에 밝은 금발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았고 홀쭉한 볼 밑에는 끝이 뾰족한 순백에 가까운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큼직한 푸른빛의 눈동자는 멍청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조용하기는 하지만 괴로운 빛이 감돌고 있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첫눈에 상대방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묘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갸름한 얼굴은 인상이 좋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으며 그 생기 없는 살갗은 추위에 얼어 자줏빛으로 보였다. 그는 빛이 바랜 낡은 비단 보자기에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다. 그 속에 그의 행장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창이 두꺼운 편상화를 신고 있었다. 하나에서 10가지 러시아식 차림이 아니었다. 양피 외투를 입은 까만 머리의 사나이는 심심풀이 삼아 이런 것들을 모두 뜯어보고 나자 남의 실패를 보고 즐거울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짓는 무례하고도 뻔뻔스러운 냉소를 띠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다. 추우십니까? 이렇게 물은 그는 어깨를 움츠려 보였다. 네, 아주 춥군요. 상대방은 선뜻 대답했다. 그래도 푸근하다는 날이 이 정도니 정말 날씨가 추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모국이 이렇게까지 추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모양이군요. 네, 스위스에서. 휴, 그렇습니까? 검정머리의 사나이는 휘파람을 불고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스위스풍 망토를 입은 금발의 청년이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그 천연스러운 태도는 정말 놀라운 것으로 상대방의 물음이 무례하고 엉뚱하며 그저 심심파적으로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 물음에 대답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제로 자기는 오랫동안, 즉 4년 이상이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외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신경병으로 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병이나 몽유병 같은 일종의 이상스러운 정신병이라는 것이었다.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나이는 상대편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 번 빙글거리며 웃었다. 특히 그가 그래서 이젠 아주 완쾌했는가요? 하고 물은 데 대해서 금발의 사나이가 아니요,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더군요. 하고 대답했을 때는 거침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니, 그럼 돈만 엄청나게 써버렸단 말이군요. 우리 러시아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있다던데.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나이는 조롱조로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초라한 몰골의 사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기껏해야 관청에 서기 정도로 출세길이 막혀버린 듯한 주변머리 없는 관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내였는데 단단한 체격에 코는 붉었고 얼굴은 온통 부스럼투성이었다. 아니,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러시아의 힘은 모두 헛되이 쓰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내 경우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환자는 상대방을 타이르듯 조용히 말했다. 그야 나도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끝내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를 치료해주던 의사는 넉넉하지 못한 처지에서도 2년 동안이나 친절하게 나를 맡아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내가 귀국할 때 여비까지 대주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뭡니까? 아무도 돈을 대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로군요.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내가 물었다. 네, 전에 내 뒤를 봐주고 있던 파블리시체프 씨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먼 친척벌대는 예판친 장군 부인에게 편지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말하자면 어디에 묵을 작정이냔 말이죠.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아직 정하지 못했군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껄껄 웃었다. 그건 그렇고 그 보따리 속에 당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내가 다시 물었다. 그야 뻔하죠.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요. 교만스러운 표정에 붉은 코의 관리가 말했다. 수화물차에 붙일 짐이 없다는 것은 그야 물론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남의 눈에 띄거든요. 그들의 얘기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금발의 청년은 곧 드물게 보는 성급함으로써 그것을 고백한 것이다. 아니, 그렇지만 당신의 그 보따리는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것 같군요. 관리는 실컷 웃고 나서 다시 계속했다. 재밌게도 보따리의 주인은 두 사람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것이 또한 상대방의 흥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 속에 나폴레옹 금화라든가 프리드리히 금화라든가 약간 낮추어 네덜란드의 아라브라든가 하는 외국 금화꾸러미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 외국제 구두에 덮여있는 각반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 보따리와 예판친 장군 부인 같은 당신의 친척을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같군요. 물론 이것은 당신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즉 예판친 장군 부인이 정말로 당신의 친척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말입니다만 뭐 인간에겐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상상의 과잉에서 오는 착각이라고나 할까요. 아, 그것도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금발의 청년은 상대방의 말을 받았다. 당신의 말처럼 나는 거의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기야 친척이랄 수도 없는 사이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답장을 받지 못했지만 나 자신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리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공연한 우표감만 없앤 셈이군요. 어쨌든 당신은 순박하고 성실한 분이군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탄할 만해요. 예판친 장군이라면 나도 알고 있죠. 하기야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스위스에 계실 때 뒤를 돌봐주었다는 돌아가신 파블리시체프 씨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파블리시체프 씨라면 파블리시체프 씨에게는 사촌이 두 분 있었죠. 다른 한 분은 지금도 클리미아에 살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씨는 교제가 넓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던 분으로 한때는 4,000명이나 되는 농노를 거느리고 있었죠.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조남이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파블리시체프였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청년은 이 사나이의 얼굴을 찬찬히 더듬듯이 바라보았다. 이런 사람, 즉 세상을 잘 아는 신사는 간혹이라기보다는 흔히 사회의 어떤 계층에서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그야말로 모르는 것이 없다. 현대의 사상가의 말을 빌린다면 왕성한 그들의 탐구심은 인생의 보다 중요한 흥미와 관찰이 결여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의 뜻은 상당히 제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으며 누구와 가깝다든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어느 현의 지사로 있었다든가 누구와 결혼하여 지창금을 얼마나 받았다든가 누구와는 사촌이고 또 누구와는 육촌이라든가 하는 모두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이렇게 세상 일을 잘 아는 사람의 대부분은 팔꿈치가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며 17루블의 월급을 받고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의 비밀이 들통난 장본인들은 어떤 종류의 흥미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의 학문가도 비길 수 있는 정도의 지식에 의해 스스로 위안을 발견하고 자존심을 고무하고 심지어는 상당한 정신적인 만족까지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꽤 유혹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픽자는 학자나 작가, 시인, 정치가들 중에도 이러한 학문 속에서 높은 의미의 타협과 목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곳으로 출세한 인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가무잡잡한 얼굴의 청년은 하품을 하기도 하고 멍청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여행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걱정이 있는지 여간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이상스러울 정도였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고 무엇을 보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듯했다. 어쩌다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도 무엇이 우스워서 웃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가 하면 영영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실례지만 당신의 성함은? 부스럼투성이의 사내가 불쑥 금발의 청년에게 물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공작입니다. 하고 청년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미시킨 공작? 레프 니콜라예비치라는 말씀이죠. 들어본 일조차 없는 것 같군요. 관리는 무슨 생각에 잠기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즉 그건 내가 이름만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름만은 상당히 유서가 깊은 것이니까요. 카람진의 역사에도 실려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미시킨 공작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더군요. 이젠 소문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야 당연합니다. 하고 공작은 재빨리 대답했다. 지금은 미시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아마 내가 마지막 사람일 겁니다. 우리 조상은 모두 소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견습사관 출신의 육군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를 것은 어떻게 되어 예판친 장군 부인이 미시킨 혈통을 잇고 있는 데다가 역시 우리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가의 마지막 사람이란 말이죠. 하하, 당신도 재치 있는 말을 곧잘 하시는군요. 하고 관리는 히히덕거리며 천하게 웃었다. 검정머리의 사내도 역시 씩 웃었다. 금발의 사내는 자기가 한 말이 뜻하지 않은 서툰 재담이 된 것에 적이 놀랐다. 아니, 이거 정말로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도 놀란 얼굴로 변명했다. 뭐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고 관리는 유쾌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공작, 당신은 거기서 학문을 하고 오는 것인가? 교수에게서. 가무잡잡한 사내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난 학문이라곤 지금까지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뭐 나도 겁만 좀 핥았을 따름입니다. 하고 공작은 용서를 빌기라도 하는 투로 덧붙였다. 나는 신병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로고진네 사람들을 알고 있소? 하고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내가 다그쳐 물었다. 전혀 모르겠군요. 난 러시아에 아는 사람이라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로고진 씨입니까? 그렇소. 내가 바로 로고진 집안의 파르펜이요. 파르펜이라고요?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로고진 집안의... 하고 관리는 갑자기 신중해지면서 입을 열었다. 그래, 바로 그 로고진이야. 가무잡잡한 얼굴의 사내는 잠옷 못마땅한 듯한 퉁명스러운 어조로 얼른 관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한 번도 부스럼투성이의 관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처음부터 공작 한 사람만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인가? 관리는 멍청하게 어리둥절해서 꼼짝도 못하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공손한, 비굴할 만큼 두려움에 떠는 듯한 표정으로 일변했다.
그럼 그 한 달 전에 250만 루블의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세습명의 시민 세면 파르페노비치 로고진 씨의 여보,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뭐? 아버지가 현금으로 250만의 유산을 남겨놓았다고. 이번에도 관리에게 눈을 주지 않고 가무잡잡한 얼굴의 청년은 말을 계속했다. 저봐요, 어때? 그는 공작에게 관리를 눈짓해 보였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귀찮게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게 자기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난 푸스코프에서 한 달 후에야 겨우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지금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동생 놈도 어머니도 돈은 고사하고 기별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개새끼만도 못하게 취급한다니까. 난 푸스코프에서 꼭 한 달 동안이나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 아, 글쎄. 하지만 이제 곧 일시에 1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이 수중에 굴러 들어올 게 아닙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말입니다. 그런 횡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고 관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게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군. 로고진은 험상궂게 관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봐도 아마 땡전 한 푼 자네한테 돌아가지 않을걸. 아니, 걷겠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 보이겠습니다. 뭐라고? 한 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춤을 추어봐라. 누가 추나?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 앞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마누라건 자식이건 다 팽개치고 당신 앞에서 춤을 출 테니까요. 그저 칭찬의 말만 한마디 던져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가무잡잡한 사나이는 침을 퇴 뱉었다. 5주일 전에 나도 역시 하고 그는 다시 공작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처럼 보따리 한 개를 들고 푸스코프에 계신 큰어머니를 찾아 집을 뛰쳐나왔지. 그런데 내가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일혈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아, 부디 편안히 잠드시옵소서. 아니, 그건 하여간에 내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 공작, 당신은 굳이 듣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이야. 만일 그때 도망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틀림없이 맞아 죽었을 거야. 어찌 아버님의 노여움을 샀던가요? 공작은 일종의 야릇한 호기심으로 모피 외투를 걸친 그 백만장자를 찬찬히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하긴 1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돈이라든가 유산 상속이라든가 하는 것이 특히 관심을 끌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그와는 다른 그 무엇이 공작을 놀라게 했고 또 그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로고진 자신도 웬일인지 공작을 상대로 이야기하기를 특히 좋아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상대자가 필요했던 것은 정신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계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즉 솔직하고 개방적인 그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초조한 기분 탓으로 불안과 흥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아무라도 좋으니 남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얘기로나 혀를 놀려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듯했다. 그는 지금도 역시 열병으로, 아니 적어도 오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편 옆자리의 관리는 로고진 쪽으로 잔뜩 몸을 구부리고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마치 다이아몬드라도 찾듯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세밀하게 감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척 노하셨던 건 사실인데 노하시는 게 오히려 당연했는지도 몰라 하고 로고진은 대답했다. 그러나 나한테 누구보다도 못되게 군 건 동생놈이었어. 어머니에 대해선 별로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어. 노파들과 함께 앉아서 성인전이나 읽고 있는 구식 여자여서 생카놈이 하자는 대로 하는 형편이었으니까. 아니, 그렇지만 어째서 그 녀석은 곧 나한테 알려주지를 않았느냔 말이야. 하긴 뻔하지만 말이야. 내가 그때 정신없이 알아 누워 있었던 건 사실이야. 전보도 치긴 쳤다더군. 전보가 큰어머니에게 오긴 했다는데 그 큰어머니라는 사람은 과부가 된 지 30년이나 되는 노인인데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한테 미쳐버린 인간들과 함께 자기 방에 틀어박혀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수녀는 아니지만 수녀보다 더한 여자야.
전보를 받은 큰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뜯어보지도 않고 곧장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거기 처박혀 있는 거지. 다행히 바실리이치 코뇨프가 자세한 걸 서신으로 통지해 주어 비로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지. 듣자니 동생인 생카란 놈은 어느 날 밤 아버지의 관을 덮은 금란의 금실수를 자르며 이런 것에 공연한 헛돈을 들인다고 투덜거렸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 놈을 시베리아로 쫓아버릴 수 있는 거야. 이건 완전한 성물모독이거든. 이봐, 허수아비 같은 작자 하고 그는 관리에게 얼굴을 돌렸다.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 역시 성물모독죄겠지. 물론이죠. 그건 틀림없는 성물모독죄예요. 하고 관리는 이내 맞장구를 쳤다. 그럼 시베리아 유형인가? 네, 시베리아 유형. 시베리아 유형이고 말고요. 당장의 시베리아 유형입니다. 녀석들은 내가 아직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로고지는 공작에게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 없이 몰래 기차를 타고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기차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야, 세면노비치, 문 열어 하고 호통을 칠 판이야. 그놈이 아버지한테 나를 철저히 중상했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어. 하긴 그때 내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던 것은 사실이고 그 경우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나빴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의 관계라뇨. 관리는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있는 듯 비굴한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몰라도 돼. 로고지는 귀찮다는 듯이 버럭 고함을 쳤다. 그 여자는 저도 알고 있는 거려. 하고 관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아니, 뭐라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이름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아무튼 자네는 유들유들한 자야. 자네 같은 놈을 바로 무용자라고 하는 거야. 하긴 나도 이런 친구가 곧 추근추근 달라붙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하고 그는 공작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일 겁니다. 하고 관리는 짓궂게 끼어들었다. 이 레베제프는 모르는 게 없거든요. 당신은 나한테 핀잔을 주시지만 만일 내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버님의 지팡이에 쫓겨 도망친 원인이 된 바로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지요. 성은 바라시코바, 이른바 명문 출신으로 공작의 영예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여자인데 토스키인가 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더군요. 대지주이고 자본가이며 여러 회사와 단체의 여건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판친 장군과도 교분이 두터운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말입니다만. 별난 작자를 다 보겠군. 일이 이쯤 되자 로고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군 그래. 그렇고 말고요. 이 레베제프는 무엇이든지 죄다 알고 있답니다. 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리아초프 알렉사시카와 함께 2달 동안에 걸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페체르부르크는 구석구석까지 훤히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베제프가 없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도 채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아르만스니, 코랄리아니, 파스카야 공작 부인이니 아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니 하는 분과도 가까이 사귈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과 사귈 기회가 있었던 거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설마 그 여자가 리아초프 따위와 로고지는 짜증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 파르르 떨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리는 눈치를 채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리아초프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 해도 그 여자와는 어림도 없죠. 그 여자는 아르만스 따위와는 격이 다르니까요. 그 여자에겐 토스키 한 사람밖엔 없어요. 저녁에 볼쇼이 극장이나 프랑스 극장 특별석에 곧잘 앉아 있었죠. 그럴 때 젊은 장교들은 제각기 모두 열을 올리는 일이 흔히 있었는데 여보게 저기 앉아 있는 게 바로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야 하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고작이었고 감히 그 여자에게 접근하지는 못했었죠.
접근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건 사실이야. 하고 로고진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잔료 제프도 역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 공작, 나는 말이야. 그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넝마 같은 외투를 걸치고 네프스키 거리를 걸어가다 우연히 저쪽을 보니 나스타샤가 상점에서 나와 마차에 오르고 있지 않겠어. 순간 나는 온몸에 불이 확 붙어오르는 것 같더군. 마침 거기서 잔료 제프를 만났는데 나 같은 건 발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 아주 말쑥한 차림을 하고 있었어. 이발소의 지배인 같은 걸음걸이에다 안경까지 끼고서 말이야. 한데 나는 아직도 백수건달인데다 구두약을 잔뜩 칠한 다 해진 구두를 신고 고기도 넣지 않은 양배추 국물을 훌쩍거리고 있는 판이었으니까 이만저만한 차이가 아니었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여잔 너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고 하는데 어엿한 공작 부인이란 말이야. 성은 바라시코바라고 하며 지금 토스키와 함께 살고 있지. 그러나 토스키는 저 여자를 떼어버리지 못해서 속을 태우고 있거든. 그는 나이가 55이나 되는 주제인데도 페츠르부르크에서 으뜸가는 미인한테 새로 장가들려는 속셈이야. 그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한테 볼쇼이 극장에 가면 나스타샤를 볼 수 있다. 아래층 투표석에다 발레를 구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뜸을 해주더군.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내가 구경을 간다면 당장에 날벼락이 떨어질 게 뻔했거든. 하지만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또 한 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보고 돌아왔지. 그날 밤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가 5,000루블짜리 오부이자 채권 2장을 나한테 주며 가서 이것을 팔아오너라. 그중에 7,500루블은 안드레예프네 사무실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곧장 집으로 가지고 오너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하시지 않겠어. 나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받았지만 안드레예프네 사무실에는 들리지도 않고 그 길로 곧장 영국인이 차린 보석상으로 달려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놓고는 귀고리를 한 쌍 골랐지. 호도할 만한 다이아몬드가 양쪽에 달려있는 것이었어. 400루블이나 모자랐지만 이름을 댔더니 믿고 내주더군. 나는 귀고리를 들고 잔료제프한테로 달려갔지.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같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한테 가자고 졸랐더니 가주더군. 나는 그때 정신이 없어 발밑에 무엇이 있었고 눈앞에 무엇이 있었고 좌우엔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에 없어. 거기에 도착해서 곧장 그 여자가 있는 홀로 들어갔더니 마침 그 여자가 나오더군. 난 그때 내 입으로 직접 말하지 못해 잔료제프가 파르펜 로고진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 어제 만난 기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여자는 꾸러미를 열어 속을 들여다보더니 생긋 웃으며 선물을 보내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친구 로고진 씨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지 않겠어. 어째서 나는 거기서 아주 죽어버리지 않았는지. 그 여자를 찾아갈 때는 어차피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할 테니까 하는 각오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화가 났던 점은 잔료제프란 놈이 제 생색을 냈다는 것이었어. 나는 키가 작은 데다 옷차림도 하인 같았고 묵묵히 선 채 상대방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아무튼 부끄러워서 말이야. 그런데 잔료제프란 놈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행을 따른 옷차림에다가 머리는 기름을 발라 곱슬곱슬하게 지지고 연방 알랑거리며 굽신거리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 그 여자는 필시 그놈을 로고진으로 잘못 알았을 거야. 그래 밖으로 나오자 나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봐, 혹시 딴 생각을 품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하고. 그러자 그놈은 껄껄 웃으면서 그보다도 넌 내 아버지한테 뭐라고 둘러댈 참이냐 하고 묻지 않겠어. 그래 나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물속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이젠 될 대로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갔지. 원 저런 하고 관리는 상을 찌푸리곤 부르르 몸을 떨면서 고인께선 1만 루블은 고사하고 단돈 10루블만 어떻게 했어도 그냥 살려두지 않을 어른이었으니까
하고 그는 공작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공작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로고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로고진의 얼굴은 그때까지보다 한결 더 창백해진 것처럼 보였다.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로고진은 상대편의 말을 되씹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잔소리야. 그는 다시 공작에게 말을 계속했다. 물론 당장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지. 게다가 또 잔료제프란 놈이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놀렸단 말이야. 아버지는 나를 2층에다 가둬놓고 1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하더니 이놈, 이건 아직 시작이야. 이따가 밤에 다시 와서 아주 결판을 내고 말 테니 기다리고 있어 하시더군.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찾아가 코가 땅에 닿도록 빌며 울었다지 않겠어. 마침내 그 여자는 귀고리가 든 상자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내던지며 이봐요, 덥석부리 영감. 이게 당신의 귀걸이에요. 그 아드님인 파르펜이 영감님의 무서운 벼락을 각오하고 사왔다는 걸 알고 나니 그 귀걸이가 몇십 배나 더 값진 것 같군요. 파르펜 세면누비치한테 감사하다는 말이나 전해주세요. 하고 말했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어머니의 승낙을 받고 세료시카 프로투신한테 20루블을 빌려가지고 기차로 푸스코프를 향해 떠났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는 몸이 으스스 추운 게 아무래도 이상하더란 말이야. 노파들이 나를 위해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나는 술에 취해 그저 멍청이 앉아 있었지. 그러고 나서 몇 푼 남지 않은 돈을 쥐고 선술집을 모조리 돌아다니며 실컷 술을 들이켜고는 밤새도록 한 길에 그냥 정신없이 쓰러져 있었단 말이야. 아침이 되자 마구 열이 나지 뭐야. 게다가 또 밤중에 개들이 와서 물어뜯었다네. 그래서 겨우 정신이 들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정가는 태도가 좀 달라질 게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손을 비비며 비굴하게 웃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나리, 이번엔 그런 귀고리쯤은 문제가 안 돼요. 이번엔 아주 굉장한 귀고리를 선사하십시오. 이봐, 만일 앞으로 내 놈이 나스타샤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면 말이야. 그땐 내 놈을 사정없이 패줄 테니 그리하라. 내가 아무리 리아초프와 어울려 돌아다녔다고 허풍을 떨어봐야 소용없어. 로고지는 관리의 팔을 꽉 움켜잡고 호통을 쳤다. 사정없이 패겠다고요. 그럼 나를 쫓아버리는 건 아니로군요. 그럼 얻어맞겠습니다. 당신한테 얻어맞으면 그만큼 당신과 인연이 맺어지는 셈이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다행한 일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다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차는 정거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로고지는 몰래 떠나온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정거장에는 이미 몇 사람이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고함을 치며 그에게 모자를 흔들었다. 제기랄, 잔료제프란 녀석도 나와 있군. 로고지는 그쪽을 바라보고 의기양양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도끼를 머금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공작에게 얼굴을 돌리며 공작, 어쩐지 난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 그건 이런 때에 당신을 만났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자와도 한자리에서 만났지만 이자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공작, 나한테 찾아오시오. 그 얄궂은 각반을 벗기고 좋은 수달피 외투를 입혀줄 테니 연미복도 최고급으로 맞춰주고 조끼도 흰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마음에 드는 걸로 입혀주겠어. 호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한테 찾아가자고. 어때? 오겠어. 자, 레프 니콜라예비치 공장님. 꿰는 듯한, 거드름 피우는 듯한 어조로 레베제프가 말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기꺼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셨다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오늘 안으로라도 찾아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당신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다이아몬드 귀고리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귀고리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우울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역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시겠다는 옷과 모피 외투도 감사히 받기로 하겠습니다. 옷과 모피 외투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니까요. 사실 지금 내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답니다. 돈이라면 우습지. 저녁 때까지는 될 테니 나를 찾아와요. 아무렴 대고 말고요. 하고 관리가 계속해서 맞장구를 쳤다. 저녁 때까지 해질 무렵이 되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공작, 당신은 여자를 좋아하오. 우선 그것부터 알아두어야겠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도 짐작하셨겠지만 원래 타고난 병 때문에 여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 만일 그렇다면 하고 로고지는 외쳤다. 공작, 당신은 유로도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군. 하느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귀여워해. 확실히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귀여워하시죠. 하고 관리는 맞장구를 쳤다. 이봐, 자넨 내 뒤를 따라와. 하고 로고지는 레베제프에게 말했다. 그들은 기차에서 내렸다. 레베제프는 기어이 목적을 달성했다. 이윽고 로고지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보즈네센스키 대로 쪽으로 사라져갔다. 공작은 리체이나야 거리 쪽으로 가야 했다. 눅눅하고 습기 찬 아침이었다. 공작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았다. 목적지까지는 산베르스타나 된다는 말을 들은 그는 상마차를 집어타기로 했다. 2. 예판친 장군은 리체이나야 거리에서 변용 그리스도 교회 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의 6분의 5는 남에게 세를 놓고 있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집 말고도 예판친 장군은 사도바야 거리에 큰 집을 또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많은 수입이 있었다. 이 두 채의 건물 이외에 페체르부르크 근교에 수입이 많기로 이름난 훌륭한 소유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페체르부르크 군의 공장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예판친 장군이 전에는 농산물 매점에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몇몇 주식회사에 관계하고 있으며 상당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그는 돈 많고 일 많고 교제가 넓은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다. 장소에 따라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근무처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반 표트로비치 예판치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아보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도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명예가 될 만한 것이었으나 아무리 현명한 예판친 장군이라도 역시 다소에 그리 탓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결점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이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어쨌든 그가 총명하고 빈틈없는 인간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를테면 그는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닐 경우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 담담한 점, 즉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아는 예판친 장군의 심중에 이따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사실 그는 처세의 경험도 풍부했고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머릿속에 명령자를 가지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상을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아첨이 아니라 충성하는 러시아적이기까지 한 정직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즐겨 나타내려 했다. 아니, 시대적 변화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몇 가지 우스운 에피소드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저질렀을 때라도 그는 결코 풀이 죽는 법이 없었고 트럼프를 해도 오히려 그는 운이 좋았다. 그는 언제나 굉장한 거금을 걸곤 했는데 이 대수롭지 않은 결점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랑삼아 떠벌리는 것이었다. 예판친 장군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는 온갖 종류의 인간들의 혼합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은 한결같이 인류에 속하는 인사들 뿐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앞날의 터전을 닦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는 끈기 있게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모든 것을 꾹 참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에게도 때가 와야 할 게 아닌가. 사실 예판친 장군은 나이로 보아서는 지금이 한창 때였다. 즉 올해 56이면 절대로 늙었다고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정말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다. 건강, 얼굴빛, 검기는 하지만 튼튼한 이, 보기 좋게 살이 찐 늠름한 체격, 아침에 일자리에 나왔을 때의 눈치 빠른 표정, 저녁에 트럼프판에 앉았을 때나 혹은 각하에게 인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의 그 명랑한 표정. 이러한 모든 것이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돕고 그의 생애를 장미꽃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군은 또 만발한 꽃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다 장미꽃 같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그 대신 이미 오래전부터 장군의 중요한 희망과 목적의 대상이 되어 있던 것도 결코 적지 않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희망과 기대보다 더 중요하고도 신성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가정이라는 것 이외의 인간들을 건실하게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장군의 가정은 그의 부인과 관연한 딸 셋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장군이 결혼한 때는 아주 옛날 그가 중이었던 때였다. 신부는 그와 나이가 비슷한 처녀였는데 출중하게 예쁘달 것도 없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지창금으로 50명의 농노가 딸려 있었을 뿐이었다. 하기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행운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장군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의 조혼을 후회하거나 그것을 철없는 시절의 과실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인을 존경한 나머지 때로는 두려워했으며 마침내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장군 부인은 공작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꽤 유서 깊은 집안이었으므로 그녀는 그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다. 그 당시 유력한 그녀의 후견인 중 하나가 젊은 공작 영예의 결혼을 주선해 주는 데 동의했다. 그 사람이 젊은 장교에게 문을 열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준 셈이었다. 그러나 젊은 장교로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알선할 필요는 없었다. 그에게는 다만 상대방이 눈짓만 한번 해주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알면서 헛수고를 할 것은 없었던 것이다. 불과 몇 번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들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지내왔다. 나이가 젊었을 시절부터 장군 부인은 공작 집안의 영예로서 그리고 자기 가문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아니 어쩌면 타고난 성질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아주 지체가 높은 기부인 몇 사람을 자기의 후견인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재산이 생기고 남편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상류사회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도 어느 정도 떳떳하게 행동하게 되었다. 요 몇 년 동안 장군의 세 딸 알렉산드라, 아젤라이다, 아글라야는 모두 나이가 차서 완전히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 물론 셋이 다 예판진 장군의 딸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가적으로 말한다면 공작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지창금도 적지 않으며 아버지는 언젠가는 더욱 높은 지위로 승진할 야심을 품고 있었고 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벌써 25세 된 맏딸 알렉산드라를 포함해서 셋이 다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다음 둘째 딸이 24, 막내딸인 아글라야는 갓 20이 된 처녀였다. 이 막내딸은 유달리 뛰어난 미인으로 사교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직 다 말한 것은 아니다. 셋이 모두 교육, 지식, 재능에 있어서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두 언니가 자기 집안의 우상이나 다름없는 막내둥이를 위해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세 사람 다 사교계에는 별로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물론 아무도 거만하고 건방지다고 그들을 나무라진 않았지만 그녀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맏딸은 음악에 능했고 둘째 딸은 훌륭한 화가였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거의 아무도 모르고 지내오다가 요즘에 왔어야 비로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녀들에 대한 칭찬은 일일이 늘어놓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이들은 그녀들이 읽은 책의 양이 무척 많다는 것을 마치 무서운 일인 듯 말하기도 했다. 그녀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또 사교계의 어느 그룹을 존경하고는 있었지만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녀들의 아버지인 예판친 장군의 경향, 성격, 목적, 희망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층 깊은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었다. 미시킨 공작이 장군 집에 도착하여 벨을 울렸을 때는 이미 11시쯤 되어 있었다. 장군은 건물 2층에 되도록 검소하면서도 자기 지위에 어울리는 거실을 꾸며 쓰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하인이 미시킨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고는 의심쩍게 손님의 모습과 그 손에 들려진 보따리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공작은 이 사람과의 입씨름으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나 마침내 몇 번을 되물어도 자기는 틀림없는 미시킨 공작이며 급한 볼일이 있어 꼭 장군을 만나야겠다고 대답하므로 하인은 하는 수 없이 서재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문간방으로 공작을 안내한 다음 아침마다 그 문간방을 지키고 앉아 장군에게 온 손님 접대를 하는 하인에게 글을 인계했다. 그는 연미복을 입은 딱딱한 표정을 한 40 남짓한 남자로 각하 서재의 전속 하인이지만 손님 접대도 아울러 맡고 있기에 제법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응접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따리는 여기 맡겨주시고요. 거드름을 피우면서 천천히 자기 소파에 앉다가 미시킨이 보따리를 든 채 바로 옆에 앉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움을 얼굴에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응접실로 가십시오. 아니, 괜찮다면 하고 미시킨은 말했다. 나는 여기 자네와 함께 있는 편이 좋겠는데 저런 데서 혼자 멍청이 앉아 있기도 못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문간방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어디까지나 방문객, 즉 손님이니까요. 그래, 직접 장군께 볼 일이 있으십니까? 하인은 아무래도 이런 손님을 안으로 들여보낼 마음이 나지 않는 듯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좀 만나 배울 일이. 용건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다만 손님을 안내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 어른이 나오실 때까지는 가깝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인의 의심은 더욱 짙어져 가는 것 같았다. 공작의 풍모가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부류와는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은 자주, 아니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주 잡다한 손님들을 만나곤 했는데 특히 용무가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러한 습관이나 상당히 관대한 주인의 분부에도 불구하고 하인은 공작을 지나치게 의심했다. 그는 아무래도 비서와 의논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틀림없이 외국에서 돌아오셨죠? 마침내 그는 무심결에 이렇게 물었으나 이내 말끝을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다. 아마 그는 그런데 댁은 틀림없는 미시킨 공작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것이리라. 맞네. 방금 기차에서 내렸으니까. 하지만 자네는 내가 틀림없는 미시킨 공작인지 아닌지를 물으려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란 하인은 신음소리를 냈다. 뭐 걱정할 건 없어. 나는 자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 때문에 자네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옷차림에 이런 보따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별로 놀랄 건 없어. 지금 나는 경제적 형편이 말이 아닌 상태니까. 저는 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를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또 비서님도 곧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당신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례가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당신은 가깝게 돈을 얻으러 오신 건 아니신지.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이라면 조금도 염려할 게 없네. 나는 전혀 다른 일로 온 것이니까.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습만 보고 그만. 그러면 비서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각하께서는 지금 대령님과 면담 중이셔서요. 이제 곧 비서님이 오실 겁니다. 회사 관계의 분입니다. 혹시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으면 자네한테 한 가지 청할 일이 있는데 어디 담배 피울 만한 곳이 없을까? 파이프와 담배는 나한테 있는데. 담배라고요? 마치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하인은 경멸과 의욕이 담긴 표정으로 흘깃 공작에게 눈을 주었다. 담배를 피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시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수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는 거려. 아니 나는 이 방에서 피우겠다는 건 아냐. 그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나는 다만 자네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나가려 했던 것뿐이니까. 이젠 담배를 끊을 수 없게 되어 버려서 말이야. 벌써 3시간이나 피우지 못했거든. 하지만 안 된다면 하는 수 없지. 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아? 그 고을에 들어서거든 그 고을 풍습을 따르라고. 그렇지만 당신 같은 분을 뭐라고 가깝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고 하인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첫째, 당신은 이런 곳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응접실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옳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나 방문객, 즉 손님이니까요.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제 책임이 돼버립니다. 그래, 당신은 이 집에 오래 머무르실 작정이신가요? 그는 다시 한번 곁눈질로 공작의 보따리를 바라보았다. 아까부터 그 보따리가 아무래도 무척 그의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아니, 여기서 묵을 생각은 없어. 설사 그렇게 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있다 해도 사양할 작정이니까. 나는 다만 인사를 드리고 가까이 사귀고 싶어서 찾아온 것뿐이란 말일세. 뭐라고요? 가까이 사귀려고요? 하인은 아까보다 새갑절이나 의심쩍어하는 얼굴로 놀라며 물었다. 그런데 왜 아까는 볼 일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셨죠? 아니 볼 일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겠지. 그렇지만 볼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장군께 조언을 좀 들을 일이 있어서 왔으니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역시 인사를 드리려는 데 있다네. 그 이유는 나는 미시킨 공작이며 예판친 장군 부인 역시 미시킨 공작 가문의 출신인데 지금 우리 가문에는 부인과 나 2사람밖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일세. 그렇다면 당신은 각하와 인척이 되시는 분이란 말씀인가요? 하인은 깜짝 놀라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인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군.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인척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실은 촌수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외국에 있을 때도 한번 부인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지. 그러나 귀국하면 꼭 가까이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었네. 자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자네가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뜻에서야. 자, 미시킨 공작이 왔다고 전해주게. 그러면 내가 찾아온 까닭은 자연히 알 수 있을 테니까. 만나주신다면 좋고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어쩌면 매우 좋은 일이 될는지도 모르지. 아마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장군 부인께서도 자기 집안의 유일한 대표자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 테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분은 자기의 집안을 매우 자랑으로 삼고 있다더군. 공작의 말이 아주 가식이 없는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이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하인들끼리의 일이라면 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손님과 하인 사이에서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경험 많은 하인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인이란 대체로 그 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영리한 법이어서 이 하인의 머릿속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공작이란 사람은 돈을 뜯으러 온 일종의 불황자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런 야심 같은 건 전혀 없는 단순한 바보이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야심이 있는 영리한 공작이라면 문간방 같은 데 걸터 앉아서 하인 따위를 상대로 자기의 용건을 나불댈 리가 없다.
어쨌든 하인인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응접실에서 기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는 짓궂은 어조로 주의를 주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앉았더라면 이렇게 자네한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 아냐. 하고 미시키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자네는 언제까지나 나의 이 망토와 보따리를 보고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어야만 했을 거고. 그러나 이제는 비서를 기다릴 것도 없을 거야. 자네가 직접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로서는 당신 같은 손님을 비서님과 의논하지 않고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령님이 계신 동안은 누가 와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장군님의 분부가 계셨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비서인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관리인가?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님 말입니까? 아닙니다. 회사 일을 보는 분입니다. 자, 그 보따리만이라도 여기 놓아 두십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만일 괜찮다면 이 망토도 벗었으면 하는데. 물론 벗으셔도 좋습니다. 망토를 입은 채 각하를 만나 배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미시키는 의자에서 일어나 얼른 망토를 벗었다. 그러나 공작의 옷차림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는 했지만 제법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진 신사복 차림으로 변했다. 조끼에는 강철로 만든 세 줄이 늘어져 있었고 그 세 줄에는 은시계가 달려 있었다. 설령 공작이 바보 같은 사나이라 할지라도 하인으로서 방문객과 더 이상 얘기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설사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인물일지라도 결코 예의가 아니라고 장군의 하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작은 하인의 마음에 상당히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건 그렇고 부인의 면회 시간은 언젠가? 공작은 다시 의자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그런 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손님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모자가게 여자는 11시라도 들어오게 하고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치비치님도 역시 누구보다도 먼저 불러들이십니다. 아침 일찍 조반때라도 불러들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러시아에서는 겨울에도 방안이 따뜻하군. 외국의 방안보다 훨씬 따뜻해. 하고 공작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대신 바깥 기온은 외국이 더 따뜻해. 하지만 겨울에는 거기에 주택구조에 익숙지 못한 러시아 사람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네. 난로를 피우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원래 주택의 구조가, 즉 창문이라든가 패치가 같은 것이 러시아와는 아주 다르니까. 그래요. 당신은 오랫동안 외국을 여행하셨습니까? 4년쯤. 하지만 나는 거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어. 줄곧 시골에 틀어박혀 있었으니까. 우리 습관을 모두 잊으셨겠군요. 그래. 나 자신이 생각해도 러시아 말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이라네. 이렇게 자네와 얘기를 하면서도 곧잘 짓거리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지. 내가 이토록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몰라. 아니, 정말로 어제부턴 러시아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 호, 그래 페테르부르크에는 전에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인은 아무리 자제하려 해도 이처럼 점잖고 공손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지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페테르부르크에? 거의 없어. 지나는 길에 들렀을 뿐이니까. 전에도 이곳 물정에는 익숙하지 못했지만 듣자 하니 요즘은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시 되풀이해서 공부하고 있다더군. 요즘 여기서는 재판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던데. 재판 말입니까? 사실 재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재판이 공정한가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러시아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는 좋게들 말하고 있지. 러시아에는 사형이라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는 있습니까? 있지. 나는 프랑스에서 보았다네. 리옹에서. 시네이제르 선생이 나를 데리고 갔었지. 목을 달아맵니까? 아니, 프랑스에서는 모두 목을 자르지. 어떻습니까? 비명을 지릅니까? 천만의 말씀. 한순간 일인 걸 뭐. 사형수를 끌어다 놓으면 이런 널따란 칼이 기계장치로 떨어져 내리지.
길로틴이라는 묵직하고 힘센 것인데 눈 깜짝할 새에 모가지가 달아나 버린다고. 하지만 그때까지가 괴로울 테지. 판결문이 낭독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결박을 당하여 사형대로 끌려 올라간다네. 이것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모여들지. 여자들까지 말이야. 하지만 거기서는 여자들이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여자들이 그런 끔찍한 꼴을 볼 곳은 없죠. 물론이지. 물론이고 말고. 그처럼 처참한 꼴을. 내가 본 사형수는 영리하고 대담한 억센 중년 남자였는데 성은 레그로였지. 그런데 말이네. 이건 고지 듣건 말건 상관없지만 그 남자는 사형대에 올라가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지 않겠나. 참말이지 이럴 수 있겠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두려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어린애라면 또 몰라도 45살이나 된 어른이. 여태껏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어른이 말이야. 두려움 때문에 울다니 나로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야. 그 순간 그 사내의 넋은 어떠했을까? 틀림없이 무서운 경련을 일으켰을 거야. 그것은 넋에 대한 모독이야. 그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이지 말라는 말은 성서에도 쉬어 있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할까? 아니야. 그것은 안 될 일이지. 내가 그것을 본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광경이 내 눈앞에 선하네. 꿈에 나타난 것만 해도 5-6번은 되는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공작은 열기를 띠기까지 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조용했으나 창백한 그 얼굴에는 엷은 홍조가 나타났다. 하인은 공감에 찬 흥미있는 표정으로 공작의 말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 하인도 역시 상상력이 풍부한 사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나이였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목이 달아날 때 고통을 덜 느끼는 점만은 그래도 나은 편이 아닐까요? 아니, 뭐라고? 하고 공작은 흥분된 어조로 말을 받았다. 자네도 그것을 알아챘군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길로틴이라는 기계가 발명된 거야. 하지만 그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어쩌면 이것이 더 나쁠지도 모른다고 말일세. 우습지. 아니, 자네에게는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고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고문을 당하면 몸에 온통 상처가 생기고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아냐.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니까 오히려 넋의 고통을 잊게 해주네. 따라서 죽을 때까지 다만 상처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지. 고문에 의한 상처로 느끼는 고통이 제일 혹독한 고통은 아닐 테니까. 앞으로 1시간 후에는, 10분 후에는, 30초 후에는 넋이 육체에서 떠나 자기는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바로 그것. 이 확실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큰 고통일 것이라는 말일세. 목을 칼날 바로 밑에 놓고 그 칼날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그 4분의 1초 동안이 무엇보다 무섭단 말이야. 이건 나의 공상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서 들은 견해야. 나는 그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네한테 솔직히 내 견해를 밝히는 걸세. 살인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강도가 살인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짓이라고. 밤중에 숲속 같은 데서 강도의 칼에 죽는 사람은 반드시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야. 그런 예는 흔히 있잖아. 이미 목에 칼이 꽂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망을 치거나 구원을 청하거나 하거든. 이 최후의 희망이 있으면 열갑절이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사형집행에서는 확실히 빼앗아 버린단 말일세. 선고가 있으면 이제는 도저히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바로 거기에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야. 이보다 더 강한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전쟁터에서 병사를 끌어내다가 포 앞에 세워놓고 그를 겨누어 쏘아본다면 말이야. 병사는 역시 최후까지 한오라기의 희망은 계속 잃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그 병사가 사형 선고를 확실히 낭독해서 죽음을 알린다면 그는 아마 미쳐버리거나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이네. 인간의 본성이 발광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그처럼 잔인하고 불필요한 말을 짓거렸나? 혹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온갖 고통을 다 겪은 다음 용서한다, 잘 가거라 하는 말을 듣고 풀려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 고통,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네. 어쨌든 인간을 그렇게 다룬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인은 비록 이러한 모든 것을 미시킨처럼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적인 요점은 충분히 알아듣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의 감동한 듯한 표정에 나타나 있었다. 정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으시거든 하고 그는 말했다. 피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빨리 피우셔야 합니다. 혹시 안에서 모시라는 분부가 있을 때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곤란하니까요. 저기 저 층층대 밑에 문이 있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라면 무방합니다. 통풍구만은 열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미시키는 담배를 피우러 갈 겨를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서류를 든 젊은 남자가 문간방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하인은 얼른 그의 등 뒤로 돌아가서 그가 털레투를 벗는 것을 도왔다. 청년은 힐끗 미슈킨을 바라보았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님 하고 하인은 상대방을 신임하는 듯한 아주 친숙한 어조로 말했다. 이분은 마님의 친척인 미시킨 공작이시랍니다. 방금 외국에서 기차로 돌아오시는 길이어서 보따리를 들고 오셨는데 다만 그 다음은 하인이 속삭였기 때문에 미시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공작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다가 하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공작에게로 다가갔다. 당신이 미시킨 공작이십니까? 그는 지극히 상냥하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28세가량 되어 보이는 미남자였다. 날씬한 금발의 중키의 청년으로 나폴레옹식의 조그만 턱수염을 길렀으며 총명하면서도 아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만 웃는 얼굴이 몹시 상냥하긴 했지만 어쩐지 지나치게 섬세한 느낌을 주었고 웃을 때마다 보이는 이는 마치 진주알처럼 아름답고 가지런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쾌활하고도 솔직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어쩐지 남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한 군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필경 혼자 있을 때는 얼굴 표정이 딴판으로 바뀔 것이다. 어쩌면 미소를 짓는 일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미시키는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공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설명, 즉 아까 하인에게 그리고 그보다 전에 로고진에게 한 것과 거의 같은 설명을 짧게 간추려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럼 그게 당신이었단 말씀이군요. 하고 그는 물었다. 거의 1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위스에선가 어디에서 마님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당신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각하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곧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손님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동안 응접실에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 계셨습니까? 그는 엄한 얼굴로 하인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여기 계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그때 갑자기 서재의 문이 열리더니 손가방을 든 군인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왔다. 가냐, 자네 거기 있었나? 서재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리 좀 들어와 주게.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공작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급히 서재로 들어갔다. 2분가량 지난 뒤에 다시 문이 열리더니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의 맑고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장님, 들어오십시오.